네, 이란 전쟁과 중동 상황 그리고 그 경제적인 여파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밤에 또 중요한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마영삼 이스라엘 전 대사, 석병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간밤에 들어온 소식부터 하나 살펴볼까요? 중동 쪽의 어떤 정세 변화, 어떤 구도 변화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펙 그리고 오펙 플러스 여기에서 UAE, 아랍에미리트가 탈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지금까지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했던 그런 구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오펙 10개국, 그리고 이제 플러스라고 해서 예. 이제 다른 나라들도 가입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오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해서 감산 정책을 많이 폈었지요. 네. 왜냐하면은 전체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물량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UAE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UAE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이 경제 개혁 정책을 아주 야심차게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예. 따르는 국가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UAE의 경우에는 대량 생산을 해야 된다고 해서 추가 시설을 또 늘렸습니다. 아, 네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약 한 400만 톤 매일 이 정도 이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양산을 해서 자금을 더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런 입장을 채워왔었는데 계속해서 오펙 자체에서는 여기에서 감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거로부터 탈퇴한다. 이렇게 이제 예.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또 다른 정치적인 안보적인 또 측면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가장 많이 피해 본 나라는 이란의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UAE가 가장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UAE는 GCC 국가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하고는 여전히 사우디로부터 강력한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만큼 기대에 못 미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망도 있었던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걸프 지역 내에서의 개혁 정책 여기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그 지도력에 대한 주도권 또 경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지금 UAE의 대통령 간에 또 그러한 지도력 경쟁 이런 것도 가만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우디로서는 상당히 지금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 예. 것입니다. 전체적인 오펙에서의 지도력도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더더군다나 한 가지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은 다른 이제 회원국들, 걸프 국가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이 이제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카타르는 몇 해 전에 이미 거의 탈퇴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이 만약의 경우 UAE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펙에 대한 통제력은 네.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오일 카르텔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은 국제 유가에는 하락 요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간밤에 유가 별로 안 떨어졌어요. 오히려 또 올라가지고 WTI는 100불에 육박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유가가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에서 탈퇴를 해서 네. 증산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한 이유는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 그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어가지고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결국은 미국의 증시도 간밤에 좋지가 않았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뭐 여러 이런 것들이 고용 상태도 좋고 이래서 4월 달에 그 발표한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소비자들이 이제 앞으로
현재 예. 경제 상황이랑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전망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여전히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고 뭐 소비자들 역시 뭐 현재 경기 상황은 안 좋지만 뭐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다라고 보는 등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국제 유가 다시 오르고 있고요. 이게 많은 충격을 또 주고 있는데 세계은행에서 이란 사태로 올해 에너지 가격이 24%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내놨어요. 그러면은 에너지 수입국들,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 원유를 갖다가 중동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나라들, 아시아에 있는 신흥국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반영해서 IMF 역시 뭐 신흥국들, 그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국제 유가 상승은 사실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소도 역시 중동에서 수출을 하는데 그 화학 비료의 원료거든요. 그런데 아, 요소 수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통제가 되면서 비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 당연히 또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쌀값도 오르겠네요. 식량 예.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결국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대출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니까 소비도 침체되고 이래서 세계 경기 침체의 예. 가능성을 점점 높일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특히 신흥국이 타격이 커서 성장률도 하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에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국 같은 나라도 이 타격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간밤에 보니까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값이 갤런당 4.18달러로 나와서 이게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은 이게 오르는 만큼 쭉쭉 빠지는 것 같습니다. 34%까지 떨어졌던데 이 수치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34%라는 것은 거의 최저 수준에 가까운 것이고 예. 전쟁 전에 47%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건데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지금 중간 선거에서 상하원들 선거에서 예. 그렇게 많은 격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지지율이라고 한다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만회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예. 또 여전히 어저께 우리 그 총격 사건이 났을 이후에도 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자기 이제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손을 뻗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내부적인 갈등은 우리가 자체가 해결을 해내고 앞으로는 좀 단결을 하고 결집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메시지를 발신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은 상당히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유세 때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펜실베니아에서 그러한 효과는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전쟁이 너무 오래가고 유가가 너무 치솟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빨리 종전을 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종전 쪽으로 이제 계속 몰고 가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란 측이 호응에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중도층의 트럼프 지지율은 이거보다 더 낮으니까요. 한 20% 내외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떤 어려운 상황인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연일 던지고 있는데 간밤에는 이란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방금 우리에게 통보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외신들의 평가를 보니까 이번에도 근거는 없고 허세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예,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정보 출처가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과장된 화법을 이용하고 있다. 또는 불투명한 내용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현혹시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란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막바로 이제 방박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쟁 준비 착착 잘하고 있고 새로운 표적도 지금 현재 또 새롭게 설정을 했다. 이렇게 해서 여전히 이란 측에서는 강하게 대응을 예, 하고 예.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매우 어려운 이제 상황에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을 이 휴전 상태로 그대로 끌고 갈 것이냐, 끌고 가기도 어려운 것이 이렇게 되면은 이 종전에 대한 모멘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번 공격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길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전쟁은 굉장히 길어지고 교차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경제 상황은 안 좋은데 그래도 코스피는 굉장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600선까지 어제 넘겼고요.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순위가 세계에서 8위까지 올라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 코스피가 급등을 해가지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8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 무려 45%나 급등을 해가지고 뭐 4조 400억 달러까지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 두 기업의 주가가 급등을 한 영향이고요. 네. 그 원인은 결국 AI 붐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가도 지금 1분기 실적이 시장이 전망 크게 초과를 하면서 130만 원까지 네. 주가가 올라서 작년 말 대비 올해에만 약 2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인데 뭐 간밤에는 예상과 다르게 오픈 AI의 실적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네, 챗GPT. 일부 예. 조정이 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지금 잠재 성장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최근에도 OECD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기초 체력은 안 좋아지는데 주가만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하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AI가 부진한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간밤에 뉴욕에서 마이크론, 샌디스크 다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으니까요. 이게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 되겠는데 당장 우리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SK하이닉스는 오르는데 삼성전자는 약간 부진한 거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노조의 총파업 예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조가 정말 총파업을 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 그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 그리고 장기적인 신뢰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이번에 지금 18일간 파업을 결의를 했는데 예. 만약에 이제 협상이 안 되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피해액이 30조에서 최대 장기화될 경우에 50조 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삼성전자가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HBM이라든지 여러 메모리 반도체에 납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게 되면 고객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공급망에서 이탈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좀 부진한 상황이고 이런 결과가 지속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반도체 기업들인데 우리나라 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정관 장관 역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명분이라는 게 복잡한 문제니까 너무 한쪽의 주장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 결국에 전쟁이 빨리 끝나줘야 될 텐데 전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답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대사님 계셨던 곳이기도 한데 지금 레바논과 휴전을 이야기한 상태인데요. 전혀 처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자제력을 발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는데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레바논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도 전쟁이 계속이 되고 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헤즈볼라 쪽에서도 계속해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국경 지방 그리고 레바논 남부 지방에서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공을 들여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정부 간에 회담을 시켰고 그리고 회담 결과 휴전이 되었고 처음에 열흘 그리고 지금 3주가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레바논 정부 대통령 아운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간에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앞으로 조금 더 만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바로 미국 측의 그 희망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의 관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헤즈볼라는 자체의 군대 민병대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군이 아닙니다. 약 10만 명의 예. 병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무장 정파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이란 측으로부터 무기도 공급받고 훈련도 받고 예. 그리고 금융 지원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레바논의 남부 지역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향해서 로켓, 드론 그리고 미사일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양쪽 다 자제를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모두 휴전협정 위반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란 전쟁과는 상관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사태가 예.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방해가 되면 어떡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전쟁은 될지언정 이것이 미국이 추구하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수시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황을 보아가면서 공격 수위를 조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형님이 방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은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전쟁 상황을 보면요. 석 달째로 접어들었고요.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통보일 기준 60일 이것도 시한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협상의 진전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사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전쟁, 이 상황 어떻게 전개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네. 우선 방금 말씀하신 이 미국에서 60일 동안은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 주도로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보통 보면은 이 60일인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30일 추가로 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병력 이동과 철수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미국 행정부에서는 30일을 추가로 해달라.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철수 목적이기도 하지만 지금 전략적인 목표 달성 거의 다 됐는데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30일을 더 받는다고 하면은 5월 말까지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아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라고 법리 해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예 무시해버린다. 2011년에 미국이 리비아에 대한 공격을 할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마찬가지로 60일 이 규정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군사 작전이다 라면서 피해간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유가 지상군을 우리가 투입하지 않았다. 미군의 사상자가 별로 없다. 그리고 리비아의 공격, 반격의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됐는데 지금과 같은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질문 주신 것 중에서 그럼 종전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 이 협상에 응해 와야 되는데 이란은 이란대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락치 외교장관이 최근에 파키스탄, 오만, 러시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종전 문제에 대한 이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종전 협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란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끌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까지 주장해왔던 바, 이 상황을, 이러한 조건들을 조금 낮추지 않으면은 네. 이란 측에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백악관 내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전쟁 상황 녹록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경제적인 여파를 조금 전에 저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특히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었는데요. 요거랑은 약간 떨어져 있는데 역시 최근에 또 뜨거워진 자산시장 하나를 살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 전해드리느라고 거의 내용을 다루지 못했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많이 뜨거워진 것 같아요. 서울의 상급지들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외곽 지역들은 지금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월세는 완전히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이 이유가 뭡니까? 예, 무엇보다도 지금 대출 규제가 고가 아파트 위주로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25억 원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2억까지밖에 대출이 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뭐 이런 거 중과 유예를 갖다가 중단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 다주택자들 중에서는 세부 부담이 커질 것 같으니까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급매물을 내놨던 영향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미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과 유예 시점이 5월 9일인데 이게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매물은 다 소진이 되고 나머지 매물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오히려 전세를 갖다가 반전세로 돌려서 버티게 들어가겠다라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도 전주 대비 부동산원 자료 기준으로 매주 상승폭이 서울에서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25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대출 규제가 2억,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이 2억밖에 안 돼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물은 늘어나는데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송파구 역시 상승 반전을 했고요. 반면에 중저가 같은 경우는 10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을 훨씬 많이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0억 이하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서울 외곽 지역이 오히려 집값이 급등을 하는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지표들을 보면은 뭐 강서라든지 성북, 강북 이런 데는 오름폭이 굉장히 큰 모습들이 관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통령께서 SNS에 올렸던 장특공제 이거 개편,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죠. 이거 개편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거는 조세 정의에 맞는 일이다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매물이 또 잠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어느 쪽 이야기가 조금 더 신빙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매물이 잠겨가지고 뭐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는 장기 보유 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없애고 실거주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지금 법안이 법여권 의원들 단체로 발의를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실제로 보유하면 장기 보유만 하면서 임대를 하던 집에다가 이제 집주인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살겠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세금 공제, 양도세에 대한 세금 공제 80%까지 최대 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채울 때까지 살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팔지를 않게 되겠죠. 직접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주택자가 자기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살면 당연히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도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의 전세 가격 상승률도 뭐 한 6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는데 그런 이유도 다 맞물려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세 가격 지수 이런 것들이 2021년이었던가요?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고. 2019년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전월세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여기에다 말씀하신 것처럼 5월 9일을 앞두고 급매물은 소진이 됐다. 그렇다면은 하반기에는 전월세 구하기 계속 어렵고 거기다 부동산 가격도 중저가 단지를 위주로는 계속 오르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이럴 바에는 좀 입지가 떨어지는 중저가 지역에 가서 내가 집을 사겠다라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가지고 중저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먼저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핵심 지역 같은 경우도 결국은 급매물이 소진이 되면서 매물이 급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도 다시 가격은 재상승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책은 결국은 신규 주택 공급을 늘어날 것이다라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 서울에는 결국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고 그리고 수익
수익성을 끌어올려주는 조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이 돼서 예. 지금 포모 현상으로 이제 추격 매수를 하고 있는 분들의 매수세가 끊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공급 대책만이 부동산을 잡을 해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란 이야기부터 부동산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마영삼 이스라엘 전 대사,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중동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이 선종전 후 협상을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 미국은 후 핵 협상은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승리로 안 보일 것을 좀 우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시 핵 협상이거든요. 이번 전쟁의 이유 들자면 핵 협상이고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내가 제거를 하겠다. 핵 관련해서 이란에게는 아무것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핵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핵 이 두 가지 중요한 이슈를 같이 협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도 미국의 어떤 해상 봉쇄가 너무나 이란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풀고 싶은 마음이 급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미국에게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하고 그 이후에 차례로 핵 문제를 논의해보자고 제안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풀고 나서 이란이 어떤 태도로 핵 협상에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도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을 받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불신 때문에 2차 종전 협상 논의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시네요. 자, 미국은 지금 어떻게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미국의 전쟁 승리로 보일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그들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알려왔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뭐 이란에 누가 말을 한 건지 뭐가 붕괴 상태에 있다는 건지는 정확히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컬랩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경제적으로 붕괴 상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붕괴 상태라는 뜻이겠죠. 그거는 뭐 미국 CIA가 저는 보고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뭐 경제적으로 테헤란이 매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가가 67% 상승하고 식료품 가격이 300%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미국 아마 정보 당국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약간 굉장히 좀 업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뭐 3일 지나면 이란의 유정이 폭발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결국은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석유 전문가들이나 기술자들 입장에서 이란의 유정이 3일 지나면 한마디로 가득 채워져서 폭발한다라는 이제 기사에 관해서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일부 유정이 이제 채워짐으로써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소 한두 달은 이란이 석유를 저장할 시설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장된 표현으로 인해서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건데 지금 이란이 제안한 3단계 협상안에 미국이나 이란이나 접점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이란 입장에서는 봉쇄를 풀어라. 그러면서 전쟁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정상화시키는 논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핵 문제 논의하자라는 그래서 종전 호르무즈 해협 관리 후 핵 협상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는 또 본인 한마디로 이미지하고 맞지 않는 거죠. 뉴욕타임즈 보도대로 이러면 내가 이긴 거야? 라는 그런 또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 협상인데 핵 협상은 2015년 합의가 2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1, 2주 안에 모여서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양측의 제안이 접점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란은 원유 저장고 포환난을 버티려고 유조선에 불량 폐탱크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도 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붕괴 상태. 지금 이란 분위기가 어떻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힘들죠. 어렵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제 원유 수출을 못하다 보니 유류 저장고도 가득 찰 것이고, 예. 그다음에 수출을 못하다 보니 이제 배로 수출을 못하다 보니 다른 방식으로 수출을 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철도를 이용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유조선의 불량 폐탱크까지 지금 고장난 것들 불량 제품도 지금 고쳐서 쓰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철도는 테헤란에서 우룸치 중국까지 가는 철도를 이용해서 이제 어쨌든 중국 쪽으로 원유를 조금 수출해 보는데 이제 유조선으로 유조선으로 나가는 양에 비해서 너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용해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은 맞고요. 다만 이제 이란이 이걸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인가? 그건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란 쪽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미국이 내놓은 그런 협상 하나에 우리가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호르무즈 해법도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핵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양측 간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돌파구가 없다면 계속해서 이런 대치 국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치 국면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은 계속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스콧 벤선트 미 재무장관은 각국의 이란 항공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효과를 노리는 조치일까요? 네, 이란 테헤란 하늘이 막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영공이 조금씩 개방이 되면서 테헤란에서 출발하는 4개 국제 노선이 열린다라는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벤센트 재무장관이 경제적 분노라고 그랬죠. 미국 대통령 장관 다 분노가 아주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을 통제하겠다는데 우리가 항공기가 어디 내리면 이제 급유를 받아야 되고 또 기내식도 받아야 되고 또 정비 서비스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 하는 나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제 엄포죠. 예. 그런데 이게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 재무부는 이렇게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이제 그런 정도지 지금 뭐 4개 항공기가 뭐 주로 친이란 공항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비나 급유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이란이 뭐 협상에 나오는 그런 지렛대로 삼기에는 너무 좀 지엽적인 문제라는 표현을 쓰면은 좀 적당치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뭐 전방위적인 봉쇄 압박을 한다라는 의미겠죠. 네, 자 미국과 이란의 공개 충돌은 유엔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회의에서 그 NPT 부의장국에 이란이 선출된 것에 대해서 미국이 수치스럽다. 이렇게 반발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볼게요. 핵이 주요 쟁점인 전쟁 상황에서 이란이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비동맹 국가들이 아마 이란을 지지했던 것 같아요. 부의장국으로. 그래서 부의장국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의장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큰 의미를 두기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큰 의미는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핵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이란이 이제 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NPT 이 조직의 어떤 부의장국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미국과의 핵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다지 저는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이란은 아직까지는 NPT 하에 있기 때문에 예. NPT 탈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PT를 계속 준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외교 무대 즉 유엔에서까지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신경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도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양 자유연합 구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으려는 걸 어떻게든 좀 막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겠죠. 네, 유엔 안보리가 이제는 또 양측의 격전장이 예. 됐습니다. 외교 격전이죠. 사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러시아가 이란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를 갔다 온 다음부터 러시아가
급격하게 이러한 지지 발언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일단 해양 자유 연합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무사 통행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란이 얘기하는 자유통행과 미국이 얘기하는 자유통행이 같은 단어인데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허가받고 다니라는 게 자유통행이고, 미국은 무슨 소리야, 과거처럼 허가 없이 자유롭게 다니는 거야. 여기에 이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혼자 힘으로는 이거를 관철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단어를 써서 해양자유연합에 한 4, 50개 국가를 묶어서 해양의 자유로운 통행을 이제 강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자 외교 무대인 유엔에서 양측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격론을 벌이고,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 성일광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이 NPT 부의장국에 이란이 등장하니까 미국으로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죠.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서서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서서히 외교적인 논쟁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포성은 점차 소리가 줄어들고 결국은 이제 외교적인 지루한 줄다리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네, 군사적 전쟁에서 이제는 외교적 전쟁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료를 받을 전용 계좌까지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유엔 안보리 등에서 국제 연합체를 구성해서 대응을 한다면 뭔가 통행료를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란이 이제 4개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자국의 리알 통화가 있고요. 달러 무능, 그다음에 중국이 90% 가져가기 때문에 위안화를 하고 중동 유럽 수출하는 유로화가 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정말 미국으로서는 아주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 전쟁 이후에 어떻게든지 경제적인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해협을 이용해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압박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용 계좌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일본 회사 소유 선박이 빠져나갔다고 그러는데 과연 돈을 주고 나간 건지 안 주고 나간 건지 저희가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이란도 나름대로 이 전쟁 이후에 어떻게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다양한 정도의 수단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위안으로 받는다, 비트코인으로 받는다,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달러와 리알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어떤 의도로 볼 수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너무 화폐를 이제 통화를 제한하다 보면 이거 선사들이 지불하고 싶은 화폐를 더 열어서 좀 더 쉽게 받으려고. 그렇죠. 자기들의 수입을 더 늘리려고 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위안화로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은 또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도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유엔 안보리에서는 러시아가 이란을 두둔하면서 미국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최근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푸틴 대통령을 만난 상황이어서 러시아와 이란 간의 밀착이 더 강화되는 건가, 이런 분위기도 좀 느껴집니다. 네, 모주타파가 서신을 푸틴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양측이 지금 밀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에는 훈수만 두면서 본인이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끝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앞서 뉴스에서 찰스 3세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지원을 얘기를 한 발언이 나옵니다. 이 국제 정치가 A라는 목표를 향해 가면서도 의도는 또 B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러시아는 이란을 지원하는 척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을 압박하고 나토를 견제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러시아 억만장자의 요트가 이란의 협조를 받아서 또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고 할 정도니까 최근 양측의 밀착은 생각보다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러시아 억만장자의 초호화 요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선박은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받고 있었는데 소유주가 푸틴의 측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이제 러시아와 이란 간의 어떤 밀착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 다른 국가들 지금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 그리고 많은 선박들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 초와 선박이 통과됐다는 것을 들으면 이런 소식을 들으면 상당히 씁쓸하죠. 왜냐하면 좀 유조선이나 다른 선박들은 지금 뭐 거의 뭐 2달째 지금 계속 바다 위에 떠 있으면서 언제 통과될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런 뉴스를 들으면 참 답답하다. 그리고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이 빨리 이 문제, 그다음 미국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빨리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미국과 이란의 내부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미국 방부가 무기 비축 현황을 트럼프 대통령에 제대로 보고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좀 재고량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헤그세스 장관이 대통령에게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잘못 보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아요. 저는 벤스 부통령의 발언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미 앞서 한 일주일 전에 뉴욕 타임즈가 무기 재고 소진량을 보도를 했는데 토마호크 미사일은 거의 절반이 지금 재고가 바닥이 났고요. 미사일을 막는 사드 시스템도 40%가 재고가 소진됐고 뭐 무기 10개에 대해서 평균 30-40%가 지금 재고가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지역에서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미국이 대응할 것이냐라는 이제 가상 시나리오가 되고 있고요. 벤스 부통령은 이제 이 이라크에서 2년 해병대 공보사병으로 근무를 해서 이 지역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명히 무기가 이렇게 소진되고 문제가 있는데 이 PTS 국방부 전쟁부 장관이 정확하게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제 이의 제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벤스 부통령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게 언론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낙관적인 보고만 받고 있다면 이건 미국의 안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러다 보면 이제 워싱턴 백악관 내부에서 이게 권력 투쟁으로 또 비화될 수 있고 책임론까지 연결되는 큰 문제점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란은 전쟁으로 인해서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67%나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전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런데 원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파악하고 그렇습니다. 계세요? 이란 경제 계속 어렵다는 얘기를 뭐 한 달 내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상황은 계속 악화되겠죠. 뭐 이제는 뭐 원유 수출기도 막히고 그 다음에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해외에 가지고 있었던 암호화폐도 지금 동결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경제는 어려운데 문제는 이제 지금 집권 세력이 이란에 있는 혁명수비대 집권 세력이 봤을 때 국민들이 힘든 걸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 정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집권 세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상을 계속 미루어야 된다. 아니면 어렵게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조건이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혁명 수비대가 아니고 최고 지도자나 어떤 상식과 대화가 되는 정치인이라면 미국과 협상을 빨리 해서 경제 제재를 풀고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혁명 수비대 쪽에서는 국민들을 뒷전이고 어떤 정권 생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협상에서 어려운 조건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것이 지금 협상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그렇다면 지금 이란에 있는 집권 세력이 상당히 국민들은 뒷전으로 보고 있다. 그럼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의 생존이 먼저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의 경제 옥죄기 정책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왜 계속해서 협상 테이블 나오지 않는가? 그리고 왜 미국의 조건을 조금이라도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가?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란 시민들은 굉장히 반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시위조차도 강경 진압으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시면 이란 정보부 내에서도 지금 이란 국민들이 곧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최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란 집권 세력이 빨리 이란 국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건지를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빨리 나와서 미국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협상단 안 보내겠다. 이라는 협상을 하려면 직접 오든지 전화를 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진척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밑 협상은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전혀 진척이 안 됐다는 데 무게를 두고 예. 싶습니다. 파키스탄이 이번에 아주 중재에 애를 썼는데 하나의 외신은 또 새로운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5조 원 정도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 내놓으라고 지금 파키스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경제가 어렵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파키스탄이 이번 중동 이란 전쟁에서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고 이란 쪽의 편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번에 제일 피해를 본 국가 중에 하나가 아랍에미레이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5월 1일자로 오페크를 또 자기 예. 탈퇴를 하겠다. 석유 수출 기구죠. 이게 큰 또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페크하고 오페크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중동의 석유 산유국들은 오페크, 거기에 러시아 등 베네수엘라 이런 사람들을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가 맹주라 사우디는 감산으로 석유를 조금 생산해서 배럴당 한 8, 90달러 고가로 받겠다는 전략이고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돈이 급한데 1,500억 투자를 해서 생산시설을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은 40달러, 50달러에 하루에 또 300만 배럴밖에 안 되고 예. 그러니까 탈퇴해서 우리는 하루 500만 불 생산해서 뭐 50달러건 60달러건 마음대로 받겠다. 이거 이제 사우디하고의 충돌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 유가를 흔드는데 요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듣기 좋은 뉴스죠. 이거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전 세계 에너지 위기를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 측 계산인데 이게 전쟁이 2달을 지나가니까 이렇게 중동 내부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불협화음 또 새로운 양상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서 교수님 의견도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에서 탈퇴 선언한 네.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 승리다라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유가를 내리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펙에서 탈퇴를 하면 마음대로 생산을 할 수 있고 뭐 이제 감산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내려갈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보시면 어쨌든 또 경쟁을 해야 돼요. 미국이 또 경쟁해야 되고 UAE도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경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그다음에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유가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오펙과 미국과 어찌 보면 UAE 이런 국가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전쟁은 군사 충돌에서 이제 외교 전쟁, 경제 전쟁으로 바뀌어가는 양상인데요. 협상에 진척이 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등굣길 아파트 앞에서 학생들의 통행을 안내하던 경비원이 아파트 주민이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전날 수면제를 평소보다 많이 복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초록불이 켜지자 학생들이 무리지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이때 아파트 입구 쪽에서 하얀색 SUV가 인도 위로 올라탄 채 덜컹거리며 달려옵니다. 곧이어 모퉁이에서 우회전하는가 싶더니 급기야 사람을 들이받습니다. 그 차가 아파트에서 나와서 횡단보도로 덮쳐서 주변 사람들 놀라고 다 전화하고 그랬어요. 차량이 돌진하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이 급히 도망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운전자가 몰던 차는 이곳에서 경비원을 들이받고 10m가량을 더 진행한 뒤에야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차에 치인 60대 남성 경비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경비원은 평소 등교 시간대인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의 통행 안내를 도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은 사고 현장에 하얀색 국화와 그동안 감사했다는 메모를 남기며 애도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길을 잘 건널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고 여기 이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있으면 그 차량들을 항상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런. 차량을 운전한 40대 여성 A씨는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사고 전날 평소보다 많이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한편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국면에 이란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며 준비태세를 다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미 여권에서 전쟁 장기화 고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군은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관계없이 전쟁 재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표적 목록을 새로 설정했다며 적들이 다시 침략해온다면 새 무기와 방법으로 새 전장에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تلاش کردیم اهدافمون رو بروز کنیم با اینکه اهداف رو بروز کنیم. 이란 정부는 장기화하는 종전 협상에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و اتفاقا آن چیزی که باعث شد به اهدافشون نرسند انسجام داخلی ما بود.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물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도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선 개방, 후 핵 협의 제한도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The Straits is basically the equivalent of an economic nuclear weapon that they're trying to use against the world. Imagine if those same people had access to a nuclear weapon. They would hold the whole region hostage. 이처럼 교착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4%로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로이터 통신은 이란 전쟁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부에선 전쟁 장기화에 대한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이런 교착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 측에 통행료를 내는 행위를 할 경우 외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방금 붕괴 상태에 있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지도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가능하면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란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등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백악관은 해당 게시물에 대한 논평 요청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서 이란을 오가는 선박의 통항을 봉쇄한 것의 효과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유도선 한 척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시간 28일 일본 회사가 소유한 파나마 선적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데미츠 마루호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걸프 해역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프레스TV는 이 유도선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면서도 이른바 통행료를 냈는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유사 이데미츠 코산의 자회사가 운용하는 이 유도선은 지난달 초 사우디아라비아 주아이마 터미널에서 원유를 선적한 뒤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후 늦게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관련된 선박은 이달 초 세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으나 모두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었고 유조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과 이란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해적이라 비난하면서 국제연합체 구성을 제안했고 이란은 미국의 역봉쇄가 오히려 불법이라며 맞섰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 해결의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유엔 안보리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이란의 해협 봉쇄를 국제적 인질극으로 규정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This strait is not Iran's to wield like its own moat and drawbridge.
It is not Iran's hostage. It is not Iran's bargaining chip. It is not Iran's toll road. 특히 이란이 기뢰를 부설하고도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능한 정부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소탕 모델을 언급하며 민간 선박 보호를 위한 해양 자유연합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 유엔 이란 대사는 오히려 미국이 이란 상선을 공격하고 선언을 억류한 테러리스트라고 맞받았습니다. Responsibility for any disruption to maritime transport lies with the aggressors, the United States and its supporters. Any claims to the contrary is unfounded. 이란은 자국의 조치가 영해내 정당한 주권 행사이며 유엔 해양법 협약 미가입국으로서 미국의 요구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침략 중단과 재발 방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장 없이는 걸프 지역 안정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해상을 봉쇄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이중잣대를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연합체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진영 싸움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